내 이름은 이아름. 남편 왕진지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나가서는 완전 범생이 스타일이지만 집에서는 덜렁대는 면이 많아서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이유는 내가 큰 병을 앓은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나와 결혼한 남편에겐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혼자서 살고 계셨다. 시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 나를 대할 때 늘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남편한테는 2살 위인 누나가 한 명 있었고 시누이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었다. 큰딸은 선아, 둘째는 지아였다. 시누이 가족과는 가끔씩 시댁에서 만나게 되곤 했었는데 솔직히 나는 시누이의 육아 방식에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시누이는 작은 딸 지아를 정말 티나게 예뻐했고 큰딸 선아한테는 완전 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관심했다. 시누이는 임신 당시 태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데 그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알 길이 없으나 둘째 지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했다. 지아는 귀로 몇 번 들으면 바로 기억하고 잘 따라하는 아이였고 시누이는 천재라면서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큰딸 선아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누이는 똑같은 시간 돈 들여서 가르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잘하지도 못할 바에는 돈 버리면서 가르치지도 않을 거야. 알았어? 라고 어린아이한테 모질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게 어찌나 슬픈 표정을 짓던지 보고 있는 나까지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누이 가정의 문제이고 내가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한 건 사실이지만 외숙모라는 신분으로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시아버지는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너 지금 당장 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다. 서둘러서 시댁에 가자 시아버지와 선아가 같이 있었다. 선아를 보면서 든 생각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몸이 앙상하게 말랐다는 느낌과 그런데도 옷이 몸에 비해 작다는 거였다. 게다가 목욕도 안 했는지 머리가 떡이 지고 누가 봐도 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선아를 보고 있자니 말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나를 옆방으로 부르셨다. 그게 오늘 새벽에 네 시누이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선아 좀 봐달라면서 여기에 두고 갔어. 라고 하셨다. 분명 가족여행이라고 하면서 선아만 두고 가다니 무슨 이런 만행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당장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 그 전에 선아한테 얘기를 듣는 게 먼저란 생각에 선아를 불렀다. 하지만 선아는 큰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나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아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우선 선아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기고 젖은 머리를 헤어드라이어로 보송보송하게 말려줬다. 그러자 갑자기 선아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밥 먹을 시간, 목욕할 시간이 돼도 엄마가 내 방에서 못 나오게 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 같은 전응아는 필요 없다고 엄마가 그랬어. 엄마 딸은 지아밖에 없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선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선아를 꼭 안아줬다. 외숙모는 선아가 그러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도 선아한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선아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했고 남편과 셋이서 같이 지내게 됐다. 제일 먼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러 같이 외출을 했고 옷가게에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힌 후
카페에서 파르페를 먹었다. 집에 가는 길에 게임 센터에 들러서 크랜 게임으로 인형을 집는 데 성공하자 선아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선아한테 인형을 주자 내가 이거 받아도 돼? 라면서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당연하지 라고 하자 선아는 눈을 반짝이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날부터 선아는 그 인형을 잠시도 떼놓지 않았다. 신우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선아와 같이 있으면서 내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우리 부부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밝은 웃음을 되찾는 선아를 다시 신우이한테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도 선아랑 쭉 같이 있고 싶어. 신우이한테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자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안심이 된다. 솔직히 누나가 선아한테 하는 건 거의 아동학대지. 우리 선아를 양자로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 2주 후 까맣게 태닝을 한 신우이가 지아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선아가 이 집에 있다고 해서 라고 신우이가 말하자 이어서 지아가 전응아 언니한테는 선물 안 사왔는데 언니는 엄마 딸 아니니까 라면서 어린애가 깔깔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냈다. 신우이와 지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선아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고 나 집에 가기 싫어. 여기 있을래. 외숙모가 선아 엄마 하면 안 돼? 라면서 나한테 안겨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신우이는 어머 그럼 너무 좋지. 그런데 애 상태가 어떻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공짜로는 못 주지 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너무 열이 받아서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은 내 평생 처음이에요. 돈 달라는 말 같은데 알았으니까 선아는 여기 두고 당장 나가요 라고 퍼부어주고 쫓아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온 후 낮에 신우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자 남편이 선아한테 선아야 그 집에는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선아는 이제 삼촌하고 외숙모 딸이니까 라면서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그날부터 선아는 나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다음 주말 남편이 신우이를 시댁으로 불러서 합의금을 주고 손절한 후 선아를 양자로 입양하는 수속을 마쳤다.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든 신우이는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시아버지도 격노하면서 신우이와 절연했고 우리 모두는 다시는 신우이와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후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신우이와 재회하게 됐는데 13년 후 성인이 된 선아는 음대에 다니면서 프로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었다. 이미 해외 연주회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장차 기대되는 젊은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며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시내 한 홀에서 선아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리게 됐고 나와 남편은 딸아이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 공연장으로 향했다. 양자로 입양했지만 선아를 사랑으로 키웠고 선아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돼서 한없이 가슴이 벅찼다. 대기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자 멋진 드레스 차림의 선아가 활짝 웃으면서 반겼다. 딸아이는 국내를 거점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유학이며 해외 연주로 바쁘다 보니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오랜만에 그것도 밖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꽃다발을 받은 딸아이는 너무 좋아하면서 나와 남편한테 꼭 안겼다. 그때 청소부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옆을 지나가려고 했고 나는 길을 비켜주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쩐지 낯익은 얼굴 같아서 그 아줌마를 계속 쳐다봤다. 그러자 딸아이가 고모다 라고 외쳤다. 웬 고모? 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나는 다시 청소부 아줌마를 쳐다봤고 그제야 신우이란 걸 알았다. 신우이는 볼품없게 말라있었고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신우이는 불편한 목소리로 역시 너 맞았구나. 포스터 보고 알았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신우이에게 남편이 우리 딸한테서 떨어지시죠. 우린 아직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라면서 노려봤다.
그러자 신우이는 도망치듯이 달아났다. 그 후 남편 쪽 친척한테 들은 말로는 신우이는 선아래 양자로 보내고 나서 지아를 전보다 훨씬 더 응석바지로 키웠는데 지아는 점점 더 버릇없고 참을성 없는 아이로 자랐고 신우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이 계속 쪘다는데 워낙 성격이 안 좋다 보니 친구도 하나 없고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된 지아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도 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정착했다고 한다. 그러자 신우이 남편이 네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신우이한테 모든 잘못을 전가했고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이혼 무렵 신우이 부부의 경제력은 자제력을 상실한 지아의 식비며 잡비로 거의 바닥을 찍고 있었고 신우이는 돈 한 푼 없이 지아를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현재 신우이는 청소일을 하면서 지아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결국 그렇게 됐구만. 라고 하면서 기막혀 했다. 앞으로 신우이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지은 죄를 생각해서 지아와 둘이서 고생 제대로 하면서 벌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한테는 사귄 지 1년 된 여친이 있는데 여친에게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계획했고 한 온천 여관을 예약했다. 그 온천 여관은 최근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해서 깨끗하고 보기에도 멋졌고 여친이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프로포즈를 위해 반지를 준비했고 여행 당일 여친과 기분 좋게 출발,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드디어 예약한 온천에 도착, 체크인을 하러 갔다. 프런트에 가서 이름을 말하자 어이없게도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이메일을 체크했고 분명히 이 온천의 예약이 완료되어 있었다. 내가 예약한 룸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체크인을 했다면서 프런트 담당자도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도 특별한 마음으로 이 온천 여관에 온 거였기 때문에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쪽 사무실에 다른 지배인인가가 나왔고 나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대.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손님이 그 방에 체크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자 그 직원은 태연한 얼굴로 당신들 같은 하층민 사람들 말고 우리 단골 고객님이 오셔서 내가 먼저 그 방으로 안냈는데 뭐 이제 궁금증 풀렸나? 라고 말했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는데 상도덕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하룻밤에 얼만 줄 알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들어봤어? 지금 그 방에 어마어마한 사모님이 숙박하고 계셔. 니들 같은 흙수저들하고는 숟가락 색깔이 다르다고. 저기 가면 흙수저 신분에 맞는 호텔들 많아.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분수에 맞게 놀아야지.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대. 지배인의 막장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한바탕 할기세였는데 옆에 있던 여친이 됐으니까 그냥 나가자며 내 팔을 잡아 끌었대. 여친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면 오늘 내 계획은 점점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나왔대. 큰맘 먹고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게 꼬일 수가 있는 건지. 일단은 다른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근처 호텔, 여관을 찾아서 전부 연락을 했지만 관광 시즌하고 겹쳐서 연락하는 곳마다 모두 만실이라고 했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친이 저긴 어때? 라며 손가락을 가리켰대. 내가 검색한 곳은 전부 고급 호텔 아니면 고급 온천여관이었는데 여친이 가리킨 곳은 아주 낡고 오래된 온천여관이었대. 나쁘진 않았지만 처음 예약했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대. 하지만 비행기까지 타고 온 여행지에서 잠잘 곳이 없다니 말이 안 됐고 일단 빈 방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했대. 그러자 종업원이 밝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대. 다행히 방이 있었고 드디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 구석구석까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어디를 지나가도 스태프들이 밝게 인사를 건네왔대. 짐을 풀고 잠시 앉아있는데 여관 여주인이 인사를 하러 왔대.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가 아까 그 지배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대. 우리 둘은 먼저 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대. 이 근처는 경치가 좋기로 유명했는데 노천탕에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압권이었대. 온천 후 맛본 요리 역시 일품이었대. 무엇보다 여친이 대만족한 모습이었대.
아까 그 온천 여관에서 체크인 거부당했을 때는 속상하고 아쉽기도 했는데 이 여관은 어쩐지 낯설지가 않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녀를 본 나는 이때다 하고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다. 여친은 기쁜 얼굴로 내 청혼을 받아줬다. 그리하여 분노 유발 및 돌발 상황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포즈에 성공하면서 그녀와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다음날 여관 여주인님께 덕분에 정말 잘 쉬고 간다고 인사를 한 후 내년에도 꼭 한번 다시 오겠다고 하자 얼굴 표정이 급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여관이 올해 안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 여주인 말씀은 이 여관은 창업 이래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골 고객들 덕분에 여관을 유지해 올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우연히 숙박을 하게 된 여관이지만 나와 여친을 맺어준 특별한 곳이란 생각에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관 후기가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있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태프들이 불친절하고 여주인이 별로고 그 맛있는 요리를 맛없다고 하질 않나. 이상한 댓글로 도배된 반면 처음 가려고 했던 열받는 여관은 최고라는 칭찬 일색이었다. 나는 이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여관은 리뉴얼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은 좋은데 스태프들 교육도 안 돼 있고 평판도 나빠서 영업 부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 이유는 아버지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게다가 우연이었지만 그 여관에서 경영이 어렵다면서 아버지한테 투자를 해주실 수 없냐고 타진을 해온 터라 마침 요즘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당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격노하셨다. 그리고 즉각 그딴 회사에는 투자고 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셨고 내가 그 대답을 대신 전달하기로 했다. 다음날 그 여관 지배인이 투자에 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일부러 우리 회사까지 왔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지배인은 나를 알아보고 기겁을 했다. 아니 네가 여긴 왜? 라고 반말로 묻길래 아버지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그럼 선생님이 이 회사의 뭐랄까 네, 생각하시는 거 맞고요. 지난번엔 감사했습니다. 그럼 투자 문제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스스로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고객의 예약을 엄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객을 자기 척도에 맞춰서 고른다는 건 양식의 문제죠. 그런 여관에 투자를 한다는 건 무가치하다는 게 저와 아버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제가 몰라서 실수를 한 겁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최고급 빵을 준비했을 겁니다. 원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최고급 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같이 오셨던 여자분과 꼭 다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제 결심이 더 확실해지는군요. 고객에 따라서 접객 태도가 달라진다. 문제가 심각한 여간에 투자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후 여친과 묵었던 여관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사한 결과 막말 지배인이 악성 댓글을 퍼뜨리고 금융기관에도 밀고해서 융자를 못 받게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그 사실을 여관 여주인에게 알렸고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 막말 지배인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내가 묵었던 여관이 얼마나 좋은지 친절함과 요리까지 모든 걸 갖췄다고 어필하면서 외관을 조금 손보면 아마도 고객도 늘어나고 경영 회복은 문제없을 거라고 설득하자 아버지도 흔쾌히 투자를 결정하셨다. 이 얘기를 여주인에게 전달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그때 사실 저 앞 고급 여관에서 숙박 거부당하고 나서 완전히 절망 상태였어요. 실은 프로포즈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여친이 이 여관을 보더니 여기로 오자고 해서 왔는데 모든 게 다 좋아서 기분도 다시 좋아지고 프로포즈도 대성공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인 사연을 말하자 여주인은 고맙다는 말과 축하한다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배인이 구속된 후
그 겉만 고급인 여관은 경영난에 빠졌고 순식간에 도산했다. 고객을 차별해서 대접하는 여관이 망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싶다. 그 지배인이 돈 많아 보이는 고객을 골라서 고급 객실로 예약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고객을 차별하면서 받았으니 망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단 생각이 든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스태프들의 태도가 최악인 곳에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배인은 이대째였다는데 경영 재능은 1도 없었다는 결론. 대신 우리가 갔었던 여관은 외관을 리뉴얼한 후 스태프와 여주인의 친절한 태도와 맛있는 요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 예상대로 고객 수가 날이 갈수록 늘었다. 나는 여친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는 단골 고객이 됐다. 몇 년 후에는 식구가 늘어났는데 올해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제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흐뭇하네요. 라고 매년 찾아갈 때마다 여주인은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기뻐해 주신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송이. 남편 한진상과 둘이 살고 있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결혼 전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했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자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더니 다른 데를 알아본다고 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됐는데도 새로 직장을 구해서 들어갈 때마다 인간관계가 별로다, 일이 재미없다, 불평을 늘어났고 들어가는 곳마다 이내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이런 사람인 줄 진즉에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텐데. 후회 막심이었지만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내가 받는 알바비와 통장에 있는 돈을 헐어서 쓰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결혼 5년째가 되던 어느 날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된 남편이 집에 있었고 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 왜 또? 상사가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데 업무 얘기를 하잖아. 난 피곤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쉬고 싶은데 휴식 시간 다 날아가고 열받아서 주의를 좀 줬거든? 헉! 상사한테 당신이 주의를 줬다고? 당연하지. 상사면 뭐 누가 됐든 상식으로 어기면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상사가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나도 대들고 싸우고 결국 사표 쓰고 나왔지. 사표를 쓰고 나와? 쥐가 상사면 다야? 전부터 그 자식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너도 알바하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왜 이래 너까지?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풀타임 직장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직장운이 없는 사람이라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 이게 벌써 7번째야. 5년 동안 직장을 7번 옮긴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뭘 알아? 당장 사과해. 그러더니 남편은 화를 내면서 난리를 쳤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공포를 느낀 나는 집에서 뛰쳐나왔고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했고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면 남편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답변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진상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착한 애가 집에서 폭력을 쓰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불쌍한 내 새끼. 진상이 상사 이름이 뭔지 아니? 네? 너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면 진상이 말대로 풀타임 직장을 찾아서 남편이 힘들 때 도와야지. 진상이가 원래부터 마음이 여린 애란 건 너도 알지? 어머님. 시어머니의 편협하고 과보호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절망을 느낀 나는 드디어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저축이 필요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풀타임으로 직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엉망진창이 된 집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방에서 자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치울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이기적인 행동들을 생각하자 눈물이 솟았다. 2주 후 운 좋게도 한 회사에서 정사원으로 채용이 결정됐고 오랫동안 신세를 졌던 편의점을 그만뒀다.
하지만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내 월급만 믿고 직장도 안 구하고 놀기만 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기로 했다. 내가 수면 하에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느 날 황당한 발언을 입에 담았다. 나 직장 구했어. 정말? 잘됐다. 월급도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아. 그보다는 당신 적성에 잘 맞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맨날 나만 죽도록 일하잖아. 지금까지 내 월급 덕분에 생활했던 건 다 잊었는지. 자기가 직장을 구하자마자 날더러 뻔뻔하다고 하다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다. 여기 사인해. 그게 뭔데? 남편이 내민 것은 헐, 이미 기입을 끝낸 이혼 서류였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풀타임 직장 못 구하면 이혼이야. 고수입인 나하고 이혼하기 싫으면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일 좀 해. 이제 너한테 내 돈 1원 한 장 안 줄 거니까. 잘 알았어. 남편은 나를 겁줄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미 사인을 한 이혼 서류를 입수하게 된 게 행운으로만 여겨졌다. 그리하여 다음날 시청에 가서 바로 접수를 해버렸다.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있는데 편의점 점장님한테서 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송이 씨. 송이 씨 남편이 우리 가게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혔거든. 빨리 좀 와줄 수 있어? 소매치기요? 점장님 말을 듣고 처음엔 귀를 의심했지만 일단 서둘러서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난처해하는 점장님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 당신 어떻게 된 거야? 한송이 씨. 너 잘 왔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시간엔 알바생만 있다고 해서 굿찬스로 생각하고 왔는데 점장까지 있잖아. 순 뻥쟁이고. 뭐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예전에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노리고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이미 남편과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애정이 식어버리고 없었지만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이 범죄에 손을 댈 정도의 최악의 인간이었다니 눈물이 날 정도로 충격이었다. 한송이 씨, 아직 경찰엔 연락 안 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지금 울고 있을 때 얼른 점장님한테 사과 안 해? 경찰에 어서 신고하세요. 당신은 어머님한테 연락하고. 어? 엄마는 왜 찾아? 결혼하고 마누라가 있는데 보호자는 너지? 나 이혼 서류 접수시켰어. 이제 우리 남남이야.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경찰서는 어머님더러 오시라고 해. 이혼했단 거야? 그게 뭐 자다가 봉창이야. 당신이 직접 사인까지 했잖아. 그거 접수했다고. 너 미쳤어? 네 남편이 이제 고수입자야. 근데 이혼을 해? 편의점에서 좀도둑질이나 하면서 고수입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떤 회사가 소매치기를 고용하니? 나 이미 짐도 다 챙겨놨어.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야,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점장님, 제가 다음 달부터 고수입자가 되거든요. 제가 다음에 2배, 3배로 변상할게요. 돈이 없는 건 딱 지금뿐이에요. 점장님, 저 사람을 무시하시고 경찰 부르세요. 알았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시어머니가 신변 보증인으로 경찰서에 왔고 남편이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알고 폭풍 오열을. 남편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그런 짓을 하게 됐다고 변명을 했는데 무개념 시어머니한테도 그따위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날은 밤새도록 울부짖는 시어머니한테 설교를 들어야 했다. 그 후 남편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연행됐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입사 예정이었던 회사에서 입사가 취소됐다. 나하고 이혼까지 하다 보니 자력으로 생활할 능력이 안 되자 시어머니한테 가서 매달렸는데 범죄자와는 같이 살 수 없다면서 단박에 거절당했다는데 마지막 보루인 시댁에서도 거부당하자 밥도 못 먹는 신세로 전락했다. 나한테 미안하자, 다시 화해하자 그런 내용으로 몇 번이나 연락이 왔다. 하지만 생활 능력도 책임감도 없고 더구나 좀도둑질이나 하는 인간하고 2번 다시 말도 섞고 싶지 않았고 주저없이 연락처를 차단했다. 한진상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주인한테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졌고 어디 지방에 숙소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단기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도 오래 못 버틴 한진상은 돈이 다 떨어지자 또 물건을 훔치다 걸렸고 벌써 3번이나 체포된 상태다. 물건을 훔치고 잡히고 연행되고 그때마다 경찰서에는 시어머니가 달려가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고. 지금은 환청환각 이런 증상 때문에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한다. 나는 전 직장이자 피해를 끼친 편의점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사죄했다. 몇 년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덕에 모두 내 심정을 이해해줬고 오히려 나를 격려해줬다. 편의점 일을 잘 해결하고 퇴사한 후 새 직장에서 정사원으로 일하며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젠 남편 때문에 내 인생에 방해가 될 일도 없었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 나는 앞으로 시작될 제2의 인생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자고 힘차게 다짐해본다. 아이들이 잘 자라 성인이 된 올해 약 15년 전에 이혼한 전처가 갑자기 출몰한 내 인생 두 번째 황당 사건. 첫 번째 황당 사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혼 사건이다. 나와 전처는 서로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처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를 유도했다. 나는 서로를 좀 더 알고 나서 결혼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했지만 어느 날 임신했어 라는 한마디에 당황한 나머지 교제를 시작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지만 프로포즈를 한 후 임신은 뻥이었다면서 혼자 빵 터져서 자백을 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 자기가 나한테 프로포즈할 것 같았단 말이야. 그렇게 된 모양이었다. 솔직히 그런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이미 해버린 프로포즈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결혼은 강행됐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 전처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건 오직 여자아이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전처는 장인 장모가 늦게 결혼해서 낳은 외동딸이었다.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으로 엄청 애지중지 자란 타입이었는데 전처가 철이 들 무렵 장인 장모는 이미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래서 전처는 자신은 될수록 젊었을 때 여자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성장하면 자매 같은 사이가 되는 게 꿈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전처가 임신한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그것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란성 쌍둥이였다. 전처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른 현실 앞에 당황해하면서 짜증을 냈다. 나는 출산을 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출산 후에도 전처의 짜증스러운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아들애는 나랑 닮지도 않았고 못생겨서 정이 안 가. 딸아이도 남자애랑 같이 태어났다는 게 징그럽고 싫어. 라는 말을 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얼마 전의 일이다. 결국엔 당신 때문에 내가 쌍둥이를 낳은 거야. 당신 유전자가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라면서 쌍둥이를 낳게 된 건 전부 내 책임이니까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이혼하자고 했다. 그 후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진지하게 대화를 갖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상식 있는 분들이라고 믿었던 장인 장모님도 흥분하면서 무개념의 극치를 보였다. 나는 처음부터 20살 간 넘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어. 젊은 혈기에 결혼을 했으니 힘이 넘쳐서 쌍둥이를 만드는 참사가 일어난 거다 이 말이야. 자네가 내 딸을 좀 더 배려했어야지. 라고 했다. 상처난데 소금 뿌린다더니 날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서로 합의점도 못 찾았고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로 되지도 않는 재산을 나누고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를 전처한테서 받는 걸로 마무리 짓고 이혼이 성립됐다. 친권은 당연히 내가 갖기로 했다. 전처는 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설령 친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어도 절대 안 넘겨줬을 거다. 하지만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전처와 장인 장모는 나한테 이미 위자료도 줬고 내가 수입도 더 많으니까 양육비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쌍둥이가 태어난 책임도 나한테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종적은 오리무중이었다. 자기 아이들에 대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태에는 화가 났지만 그 돈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고 굳이 찾아내려고 내 돈을 거기다 쓰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다. 혹여 찾아냈다가 전처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없는 셈 치기로 했다. 그 후로 나는 쌍둥이를 키우는 싱글파더로 분투해야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초등학교에 갈 정도가 돼서 비교적 수월해졌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딸아이는 어머니와 같이 요리를 만들었고 휴일이 되면 아들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와 삼부자가 낚시를 가기도 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엄마를 찾지도 않고 외로워하지도 않았다. 어떤 면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쌍둥이들은 둘 다 잘 자라줬다. 딸아이는 요리를 잘하고 명랑한 성격의 가정적인 아이로 자랐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들아이는 제법 잘생긴 외모가 눈에 띄었다. 두 아이들과 셋이서 나란히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쌍둥이들 얼굴을 다들 한 번씩 돌아보곤 해서 기분이 좋았다. 부모님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문제없이 성장했고, 어느덧 딸아이는 전문대에 입학을, 아들아이도 직업 양성학교에 입학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작했을 무렵 성인식이 다가왔다. 딸아이는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아들아이는 세련된 정장 차림을. 내 자식들이지만 환하고 예쁘게 잘생긴 두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흐뭇하고 가슴이 벅찼다. 너희들 오늘 보니까 이제 정말 어른 같다. 다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준 덕분이지. 앞으론 우리들 세 분한테 열심히 효도할게요. 아빠 기대하세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어떤 중년 여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여자는 전처였다. 오래간만이다. 전처는 살이 엄청 쪄서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처음엔 누군지 몰라볼 뻔했었다. 그리고 아이고 바로 젖었네 라면서 전 장인 장모도 같이 나타났다. 나와 쌍둥이들은 셋이서 동시에 경악. 누가 초대를 한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아무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쌍둥이를 만나려고 성인식 행사장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전처는 우리한테 어머,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다. 이제 같이 걸어다니면 시선 좀 받겠네. 창피하기는커녕 어깨뽕 올라가겠어. 우리 딸도 내 예상대로 예쁘게 자랐고, 너랑 나랑 페어룩 입고 자매처럼 다니면 딱 좋겠다. 그거 내 꿈이잖아. 라면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앞서가면서 아이들 팔짱을 끼고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전 장인 장모도 진짜 인물이 훤하네. 요새 말로 얼짱급이네. 둘 다 길거리 캐스팅인지 뭔지 그런 거 받아도 전혀 안 놀랐겠어. 안 그래? 누가 아니래. 너희들 할머니 기억나니? 그동안 우리 안 보고 싶었어? 앞으로는 계속 같이 있게 될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신이 나서 떠드는 걸 아이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눈빛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처는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마구마구 얘기를 진행시켰다. 내가 지금 만나는 남자는 내가 낳은 아이들한테도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고, 애들 다 커서 키우느라 손이 갈 나이도 아니고, 이제 친구는 내가 가져갈게. 당신 수고 많았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할 때 당신 입으로 아이들 필요 없다고 했던 거 잊었어? 양육비도 내기 싫다고 잠적한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뭐래? 나도 속으로는 매일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 그래, 오래간만에 손자 손녀 얼굴 좀 보려고 왔는데 이게 무슨 똥매너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이혼당한 거야, 알아? 라고 경로. 그에 대해 나는 단체로 까먹으셨어요? 15년 전에 이 애들과 당신들은 완전한 남남이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과 내 아들은 당신들 자식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셨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그리고 앞으로 내 자식들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애들한테는 엄마가 최고거든? 얘들아, 엄마 말이 맞지? 니들도 엄마가 더 좋지? 그러자 아이들이 착각 좀 그만하세요. 엄마라니? 우리한테는 아빠밖에 없거든요? 100%? 같이 살자니 진짜 어이없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이없고요. 우리한테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말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거든요.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세 사람을 완벽 퇴치. 나중에 여러 사람의 정보를 종합해서 따져보니 실은 얼마 전 쌍둥이들이 둘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잡지에 올릴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 잡지사 기자는 우리 애들을 커플로 오해했었는데 이란성 쌍둥이라고 설명하자 기자가 더 흥미를 느꼈는지 사진을 여러 장 더 찍었다고 했다. 그 사진이 잡지에 크게 실렸고 그때 이름도 같이 실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처가 그 잡지를 보고 나서 얘들이라면 모델도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자랑거리도 되고 덩달아 돈도 따라올 거라고 머리를 굴린 모양이었다.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고 쓰레기 같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대면을 하고 나니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어쩌나 순간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정말 잘 자라줬구나 하고 진심 뿌듯하고 감사했다. 전처 가족들은 그 뒤로 딱 한 번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었는데 아들아이가 곧바로 경찰한테 연락했고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다. 내가 얘들 엄마예요 라면서 소리 질렀지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경찰도 이제 와서 엄마라고 주장하는데 그동안의 육아 방치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질타했다. 결론은 무책임 그 잡채. 내 이름은 이강희. 남편 한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다. 결혼 3년 차이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나는 결혼 전과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고딩동창인 왕재숙한테서 같이 밥이나 먹자며 연락이 왔다. 왕재숙은 항상 자기가 아쉬우면 연락을 하는 스타일로 남친이 생기면 그날로 연락을 뚝 끊고 잠수 타는 걸로 유명해서 애들이 다 싫어했다. 연락이 온 걸 보니 남친하고 또 헤어졌나 보군 하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기로 했다. 재숙이가 말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시간에 맞춰서 가자 재숙이는 벌써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고딩 때도 얼짱으로 유명했던 재숙이는 26살인 지금도 여전히 예뻤다. 인정.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근황 체크에 들어갔고 역시나 재숙이는 최근에 남친과 헤어졌다고 했다. 걔는 애는 괜찮았는데 수입이 너무 적은 거야. 그게 불만이었어.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재숙이가 예전부터 돈 개념이 별로 없는 애였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내가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하자 바로 네 남편은 월급이 얼마야? 라고 훅 들어왔다. 3촌 이라고 말을 꺼내자 뭐? 3천만 원? 깜짝 놀라면서 바짝 얼굴을 들이댔다. 내가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어느 회사야? 몇 살이었더라? 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기가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왕재숙은 계속해서 네 남편 회사에 좋은 사람 없어? 나 소개해줘 라고 끈질기게 졸라대길래 할 수 없이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 놀러오라고 말을 돌렸다. 일주일 후 우리 집에 놀러온 왕재숙은 남자라도 소개받는 자리에 나온 사람처럼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다. 그러더니 고딩 때부터 주특기였던 여자 하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 친구 왕재숙이라고 해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남편이 아, 예,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왕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회사에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재숙이한테 소개해주라고 했더니 독신 중에 여친 없는 직원은 없는 것 같은데 적당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드릴 테니까 라인 아이디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했다. 내가 중간에서 계속 연락 전달하는 것도 귀찮겠다 싶어서 두 사람이 라인을 주고받는 걸 묵인했었는데 그게 큰 실수였던 것 같다. 그 후로 남편은 귀가 시간이 갑자기 매일 늦어졌고 나는 주저없이 남편과 왕재숙이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오늘도 늦었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라고 물으면 부모님 집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고 왔어. 라고 요리조리 핑계를 댔다. 친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왕재숙도 용서가 안 됐고 내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도 똑같이 용서가 안 됐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작전을 생각해냈다. 그건 바로 나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 왕재숙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너네 집에 놀러가도 돼? 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에 놀러오는 여유를 부렸다. 남편과 왕재숙이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수상한 건 명백하게 티가 났지만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놀게 내버려뒀다. 그러다 어느 날 재숙이가 놀러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재숙이가 남편을 야릿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봤고 나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비켜줬다. 그러고 나서 거실 문을 살짝 열고 둘이서 하는 짓을 지켜봤는데 역시나 두 사람은 키스를.
찬스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사진을 찍은 후 태연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때 왕재숙의 거만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라니. 그 표정엔 나를 바보 취급하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걸작이었다. 2개월 후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남편과 왕재숙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말을 꺼냈다.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살짝 심장이 뛰면서 긴장감이 돌았는데 남편이 실은 재숙 씨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나랑 이혼해줘. 라고 폭탄 선언을. 설마 임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얼 놀랐지만 나는 이쯤에서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혼? 임신까지 했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럼 재산 분여 없이 우리 저금 있지? 그거 내가 다 갖는 걸로 할게.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동공지진이 났는데 옆에서 왕재숙이 그럼 그렇게 해.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하이스펙 남편을 내가 뺏은 게 됐잖아? 라면서 좋아 죽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동개념이 없는 왕재숙이 재산 분여 없이 어쩌고 하는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아, 남편 월급이 3천만 원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구나 하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준비를 시작했다. 동시에 이사 갈 집을 찾아서 이사 준비도 시작했다. 이사 갈 집을 찾고 난 후 기입을 끝낸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집에서 나왔다. 예상대로 곧바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얼굴도 안 보고 나가는 건 좀 아니지. 나 아직 직장도 못 구했는데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건데. 라고 징징거리길래 그건 나도 모르지. 우린 이제 남남인데 자기 아이를 가진 왕재숙하고 상의해봐 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한진상 말로는 역시나 왕재숙은 남편 월급이 3천만 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실직고도 못하고 있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나 뭐라나. 더구나 이혼 조건으로 저금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도저히 생활비를 마련할 대책이 없다고 사정했다. 그렇지만 우리 통장에 있는 저금은 전부 내가 내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사실 남편은 나와 결혼한 후 즉각 직장을 그만뒀고 지난 3년 동안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백수로 편하게 살아왔었다. 내가 정사원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에 기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생충을 자처하는 남편한테 이미 애정은 식을 대로 식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 상태로 이혼을 하면 결국 내가 모은 재산도 법적으로 반은 남편 몫이 될 테고 그게 정말 싫었었다. 그래서 남편이 재숙이야 바람이 난 걸 알았을 때는 황당하고 열이 받으면서도 내 돈을 뺏기는 일 없이 이혼할 수 있는 찬스라고 여기고 그냥 내버려뒀던 거였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고 나는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이혼이 성립됐기 때문에 바람 피워줘서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진상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우선은 왕재숙 모르게 돈을 빌리기로 한 모양이었고 그 돈을 못 갚게 되자 다시 나한테 찾아와서 징징거렸다. 그런 한진상한테 나는 냉정하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제야 불륜과 이혼의 무거운 책임이 뭔지 깨닫게 된 건지 울면서 전화를 냈다.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발 위자료만은 봐주면 안 될까? 라면서 징징거리는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습들 중에 가장 한심하고 모질이 같았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인간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 자신마저 한심해질 정도였다. 나는 그냥 이 인간이 싫었다. 위자료는 한진상뿐 아니라 왕재숙한테도 청구했다. 왕재숙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자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뭐야? 웬 위자료? 그리고 진상씨가 백수라니 그게 사실이야? 너 월급 3천만 원이라더니 그거 다 개뻥이었어? 라면서 소리치고 난리. 월급은 한진상이 강원도 본가에 가서 눈 치우고 받은 3천 원이 전부야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건데 네가 멋대로 부풀려서 상상한 거잖아 라고 하자 말이 쏙 들어갔다. 그러더니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백수 아빠가 말이 되니? 다 필요 없어.
라고 하길래 지금은 빚도 있다고 알려줬다. 그러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길래 전화를 끊어버렸다. 착신 거부 및 라인도 삭제해버렸다. 그 후 있는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 한진상과 아이를 출산한 왕재숙은 출산 후 바로 직장에 복귀. 한진상은 여전히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집에서 놀면서 왕재숙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생활은 1년도 넘기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이혼을. 싱글 마더가 된 왕재숙은 직장에 다니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양육비도 못 받으면서. 왕진상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직장도 없이 빚에 허덕이면서 한심하게 살다가 이자도 못 갚고 체납 상태가 계속되자 시댁에도 연락이 갔고 이 사실을 안 시부모님들은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한다. 점점 기댈 곳이 없어진 한진상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댔는데 결국 지금은 어디 외국에 끌려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이혼 후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재혼도 염두에 두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실하게 체크하겠다고 또 다짐하고 있다. 내 이름은 정정혜. 얼마 전 고딩 동창회에서 동창생 한진상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는 고백을 받았다. 서로 결혼을 생각할 충분한 나이가 된 건 사실이고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자는 말과 동창회에 모였던 다른 친구들의 박수와 환호에 떠밀려 남친이 없던 나는 오케이 해버렸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진 후 진상이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나도 오케이 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은 타입이었던 나와는 달리 한진상은 고딩 때부터 활달하고 눈에 확 띄고 인기도 있는 타입이었다. 반 애들 반 이상이 연애 경험이 없는 순진한 애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진상이는 여친이 수도 없이 바뀌는 애로도 유명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얼짱이었던 미희와 사귀었던 건 나도 그렇고 애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나랑 사귀지 않을래? 라고 고백을 받았을 때도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미희에 대해서 물어봤었다. 네 프로포즈에 대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할게. 너 미희랑은 정말 정리된 거야? 네가 많이 좋아했었잖아. 한진상이 얼짱 미희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걸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애가 있었다면 아마 간첩이었을 거다. 한진상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미희랑은 그땐 그랬지만 이미 끝났어. 내가 괜한 말을 꺼내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한진상이 변명하듯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게 미희가 내가 취직에 실패한 걸 보더니 역시 결혼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자랑 해야 될 것 같다나 뭐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야 얼굴 잘생기고 재미는 애면 충분하지만 결혼은 아니라면서 못돼 처먹었지? 남친이 자기 속상했던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저 장단을 맞춰줬다. 하지만 미희는 멋내기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쇼핑이나 그런데 돈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미희에 대한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게 나의 유일한 걱정이었으니까. 누구 말처럼 한진상은 경제적 능력이 별로인 건 사실이었지만 나한테 없는 장점이 많았다. 경제력이라면 나한테 있었다. 나는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내 월급이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었고 진상이와 함께라면 항상 웃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식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나는 이미 행복함으로 충만해 있었다. 드디어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갑자기 한진상과 연락이 닿질 않았다.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라는 안내방송만 들렸다. 핸드폰을 꺼놨나? 라고 갸우뚱하면서 조금 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내내 한진상과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주고받지 못했다. 당연히 당황한 나는 진상이 부모님과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진상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극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한 결혼식 전날 전화기가 울렸다. 진상이 전화였다.
너랑 결혼 어쩌고 한 거 다 장난이었어. 어? 그렇게 됐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혼자 들떠서 그딴 폭탄 발언을 했대. 뭐래니? 다행이다. 너 별일 없었던 거지. 라는 말이 목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던 찰나에 한진상의 폭탄 발언으로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사라졌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몇 살이 돼야 분위기 파악을 할래? 정정해. 너 옛날부터 분위기 못 맞추고 혼자 뚱하니 겉돌았잖아. 칙칙하게. 진상아. 한진상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막대하는 건 처음이었대. 너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결혼식을 없었던 걸로 하자니. 농담도 아니고 뭐야. 우리 결혼식 내일이야. 나도 폭발했대. 나도 내일인 건 알아.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전화를 한 거잖아. 나도 바쁜 시간 쪼갠 거야. 지금 미희랑 신혼여행 계획 짜느라 바쁘거든. 미희? 그 이름이 지금 왜 나와? 헤어졌다고. 그 얘기? 너한테 그거 하나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 내가 너랑 사귄다고 할 때도 가만히 있더니 결혼식 날짜 정해졌다니까. 미희 그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상이 너뿐이야 이러면서 그러더니 혼자서 주저리 미희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대. 결혼식 전날 결혼식을 불과 몇 시간 남기고 신부한테 신랑이 전 여친과 다시 화해한 경위를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대. 나는 반문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설마 너 내가 너랑 진짜 결혼할 줄 알았던 거? 그건 좀 아니지. 난 다 계획이 있었어. 미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한테 오게 만들려고 잠시 너를 이용했다는 거. 그래, 솔직히 시인한다. 이제 다 이해됐지? 그럼 내일 일은 네가 알아서 취소해. 이만 끊는다. 뭐?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나를 버려두고 전화는 끊어졌대. 그렇지만 반사적으로 다시 전화기를 들었대.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전화를 내일 결혼식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설명해야 했대. 물론 하나같이 다들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한진상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대. 결혼식장에도 식을 취소해달라고 연락했대. 다음날 나는 혼자서 친척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사과를 했대. 모두들 입을 모아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네 편이다 라면서 힘내라고 하셨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진상의 부모님도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 결혼식 당일 캔슬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3,500만 원, 전액이 캔슬 수수료로 들어갔다. 하객분들 모두에게 사과를 한 후 흥신소를 찾아갔고 한진상의 불륜 행태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다음은 변호사를 만나서 한진상과 간미희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물론 한진상에게는 결혼식 취소 수수료 3,500만 원도 함께 청구했다.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한진상과 간미희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 밖까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안에서 결혼식 전날 결혼식 취소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멘붕이 와서 놀라 자빠졌는지 얘기하면서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대. 한진상이 나한테 취소하자는 전화를 걸고 있을 때 간미희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대. 초인종을 누르자 두 사람이 같이 나왔다. 여전히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나를 보는 두 사람. 조금의 미안함조차 읽어지지 않았다. 얼마 안 있으면 내용 증명이 도착하겠지만 먼저 말해둘게. 한진상, 너한테는 위자료 3천만 원하고 결혼식 캔슬 수수료 3,500만 원, 합쳐서 6,500만 원을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했어. 그리고 간미, 너한테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어. 두 사람은 수천만 원이란 돈에 놀랐는지 멘붕이 온 표정이었다. 야,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한진상이 소리를 질렀다. 넌 그런 것도 모르니? 하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사는 너 같은 애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만 당일 캔슬이 들어오면 결혼식장 입장에선 대단한 민폐야. 캔슬 수수료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고 캔슬 이유가 네가 결혼을 장난삼아서 벌여서니까 당연히 네가 혼자 부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번엔 간미희가 화를 냈다. 대박 황당하네? 이건 너네들이 결혼하려다가 쪽난 거니까 니들 둘 문제인데 왜 상관없는 나한테까지 이래? 넌 이 상황에서 네가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니? 니들 둘 안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 너도 약혼녀가 있다는 거 결혼식이 코앞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아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진상하고 화해한 거 아니니?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건데? 그게 왜 문제야? 걔 황당이네 진짜. 누가 아니래. 네가 지금 불행하다고 막 던지는데 네가 이런다고 내가 너한테 다시 갈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 절대 못 갈라나. 너 완전 유치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목소리만 키우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옳고 그름 가리면 되잖아. 내가 강수를 두자 두 사람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것 정도는 아는 것 같았다. 한진상과 감미희의 장난질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다는 사실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한진상과 감미희 부모님까지도 이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니셨고 누가 욕해도 자기 자식 편을 들지 않았다. 한진상과 감미희 가족이며 친구, 지인들한테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혼을 내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며칠 사이 초췌해진 두 사람은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좀 해줘.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제발. 나도 진상이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지금 완전 멘붕이야. 우리 살릴 사람 너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6,500을 나 이런 돈 없는 거 정혜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잖아. 그래, 보통 사이는 아니지. 그리고 다 떠나서 너랑 우리 둘 고딩 동창이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아니니?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빵 터지고 말았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 이럴 땐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 찾아갔어야지. 대출이라도 해서 지불하면 끝나는 건데? 라고 한진상 흉내를 내면서 가볍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학교 다닐 때처럼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현재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다. 마치 고딩 때처럼 말이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서혜리. 대학 진학과 함께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왔다. 졸업 후에도 그대로 남아 한 기업에 취직했다. 입사 후 10년간 열심히 일만 했다. 신입사원 때부터 일에 올인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건 32살이 되고 나서였다. 그 무렵 일 관계로 알게 된 한진상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 그 남자도 미혼이었고 나이도 비슷했다. 정식으로 대시받고 본격 연애가 시작됐다. 연애 기간 내내 모든 게 순조로웠고 1년 후에는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됐다.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단계가 돼서야 우리가 같은 지역 출신이란 걸 알게 됐다. 무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감격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세상에, 같은 지역 정도가 아니라 한 동네 살고 있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같은 동네라고 해도 면적이 워낙 넓은 곳이라. 물론 한진상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침착한 반응이었다. 그거야 그렇지만 이 큰 도시에서 우연히 알게 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은 들어도 모를 동네가 고향이라니 거의 기적에 가까운 우연 아니야? 단순히 출신지가 같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운 곳에서 나고 자랐을 줄은 몰랐다.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 나는 있지. 내가 어느 중학교를 나왔는지 말하자 한진상도 자기 출신 학교를 알려줬다. 너무 아깝다. 바로 옆이었네? 그러게. 그래봐야 내가 한 학년 위인데 뭐. 중학교를 거쳐 다음은 고등학교. 역시 고등학교도 가까운 곳이었다. 고향 떠난 지 10년도 더 넘었네. 시간이 지난 만큼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겪었던 상처,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됐다. 그래서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나는 악질 스토커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았었다. 방과 후 혼자서 집에 갈 때면 꼭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항상 누가 뒤를 따라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끔찍한 내용의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있기도 했다. 나는 항상 너만 보고 있어 라던가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야, 아이는 둘만 낳자 등등 구역질 나오는 편지들 때문에 소름 끼쳤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스토킹은 5년이나 지속됐다. 내 외모가 연예인급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남자다. 며칠 저러다 말겠지 했었는데 스토커는 아주 끈질긴 놈이었다. 부탁이에요. 그만 좀 해요, 제발. 그렇게 말하고 머리를 숙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그럽고 소름 돋는 스토커는 미행도 편지도 절대 멈추지 않았다. 스토커의 인상은 누가 봐도 피하고 싶을 것 같은 음침한 느낌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한두 살 위로 보였지만 살집이 있었고 얼굴엔 개기름이 흘렀다. 스토커가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눈도 마주치기 무서워서 내가 그 남자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때 스토커만 피해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남친을 만들었었다. 나름 스토커 대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한테 남친이 생기자 스토커는 질투를 넘어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뒤를 따라오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다. 남친이 나서서 겁을 줬지만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남친이 결별을 선언했다. 부모님, 선생님께도 상의했지만 내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준 사람은 없었다. 스토커의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 학생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어른들 눈에는 순정파 소년의 치열한 짝사랑 정도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쪽한테 편지를 몇십 통 받았지만 도저히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제 뒤따라오는 거 제발 그만 좀 해요. 무섭단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적도 있었지만 스토커범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일은 없었다. 스토커 때문에 5년간 고통받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나는 남성 공포증이 생겼다. 그런 이유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긴 시간 동안 연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30을 넘어서면서 트라우마도 줄어들었다. 한진상을 만난 건 아마 운명인 것 같아.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해. 결혼 전에 겪는 불안한 마음을 나는 그런 식으로 달랬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타입이었다. 신혼이라서 그런 건지 내가 잠깐 뭘 사러 나가는 것도 다 따라 나와서 도와줬고 특히 물건을 절대 내가 들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질투심이 많은 건지 내가 마트 남자 직원과 말만 주고받아도 표정이 금세 굳어지는 일이 많았다. 나는 그걸 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걸로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편이었다. 어쩌다 시댁에 놀러 갔던 날 나는 남편한테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전에도 보여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완강히 거부했다. 과거 사진을 절대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놀았었다고. 머리도 튀는 색깔로 염색하고 난리였어. 다 과거 일인데 뭐. 나는 당신이 불량 청소년이었어도 괜찮아. 아니, 내가 워낙 반항기가 유난스러워서 누가 찍어준 사진 자체가 없어. 설마 평생 사춘기였어? 나한테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여준 적도 없잖아. 근데 진짜 한 장도 없어? 우리가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우리한테 오셨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도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앨범을 펼쳐 보였다. 노랑머리 불량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 속의 남편은 오히려 개성이라고는 없는 밋밋한 아이였다. 답답해 보이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낀 약간 비만형의 소년. 헉, 뭐지? 왜 스토커가 시부모님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 시어머니가 보여준 남편의 앨범을 보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내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실체는 상상 불가. 사실은 나를 괴롭혔던 스토커였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서 버젓이 내 남편이 되어 있다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다. 나는 공포로 온몸이 떨렸다. 남편과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최악의 공포심을 누르고 남편에게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사실은 내 스토커였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 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 스토커의 모습과 겹쳐졌다. 하지만 현재 남편은 뚱뚱하지도 않았고 안경도 쓰고 있지 않았다. 아마 사회인이 된 뒤로 살이 빠진 거겠지. 안경은 콘택트 렌즈로 바꾼 걸 테고. 대답해봐. 우리 서로 30이 넘어서 회사 일 때문에 만난 사이 맞는 거지? 그때 당신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럴수록 나는 남편이 스토커라고 확신했다. 당장 대답해. 대답 못하겠으면 당장 이혼이야. 남편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솔직히 나는 예리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까지 내 얘기 뭘로 들었어? 당신이 나를 속여서 결혼한 거라고. 함부로 비하하지 마. 너 나한테 한 번도 혹시 제 스토커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본 적 있어?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했을 뿐이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 그거 말고도 거짓말한 거 더 있어. 처음 만났다고 한 것도 사진 없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잖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을 때 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 속으로 비웃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 가 있었다. 너도 그동안 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내심 기뻤어. 1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역시 운명이란 걸 깨달았어. 남편은 흥분한 모습이었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줄줄이 꺼냈다. 중학교 때 나한테 첫눈에 반했었다는 얘기. 그때 운명을 감지했고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었단 얘기. 사회인이 된 후에도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일로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단 얘기까지. 지난 10수년간 어떻게 가해자가 됐는지 떠드는 남편. 현기증이 일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순간에도 스토커 행위가 이어졌었다는 사실에 공포심을 느꼈다. 대학 진학과 함께 도시로 올 때 스토커와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혼해.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본 남자의 순정을 짓밟겠다는 거야? 용서 못해! 당신은 스토커였던 때나 지금이나 본질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잖아. 전부 너를 위해서였어. 너를 위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건 억지야. 모든 게 당신 자신을 위한 거에 불과해. 내 모든 세포가 당신을 거부해. 이혼할 거야. 이혼이 성립됐다. 전 남편은 다시 스토커로 돌아왔다. 나는 변호사, 경찰을 찾아갔다. 악질적이란 이유로 전 남편이 체포됐다. 전 남편은 난 전처럼 널 뒤에서 지켜준 것뿐이야 라고 주장했지만 명명백백한 스토커 행위였다. 미성년이었던 중학생과 30이 넘은 성인 남자. 경찰에서의 대응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사회인이 된 지 7년, 집에서 독립한 후 줄곧 혼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와 셋이서 살았지만 내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엄마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다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했고 동생이 태어났다. 독립하기 전까지 그렇게 넷이서 한 집에서 살았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로 들어가자 새아버지는 불쾌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한테 빨리 앉으라고 명령했다. 엄마는 새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벼랑간 새아버지가 내 뺨을 후려치더니 여태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싹수 없는 놈! 라며 욕을 했다. 지금까지 새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은 없었던 나는 솔직히 충격을 받고 한동안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했다. 새아버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나는 원래부터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 키우면서 한 번도 정이 간 적도 없고 단지 나는 네 아버지 사망보험이 있어서 양육비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서 거뒀던 것뿐이야. 라면서 난데없이 과거사를 꺼냈다. 무늬만 가족이었을 뿐 나도 새아버지와 2살 아래인 동생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새아버지 말대로 귀여움을 받아본 기억도 없고 항상 동생과 차별 대우를 받았던 기억뿐이다. 하지만 난데없는 새아버지의 과거사 소환과 폭언은 당황스러운 그 잡채였다. 내 표정이 경직되어 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새아버지는 점점 더 흥분했다. 예전부터 나는 눈밖의 자식이었고 자식은 동생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확실한 차별 발언과 함께 아예 절연하자고 독하게 나오는 태도에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대체 나를 왜 불렀는지 아직 그 이유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내키는 대로 두서없이 절연 선언을 지르는 막가파 행동은 심히 난감했다. 그래도 조금은 의지했던 어머니였지만 새아버지가 떠드는 내내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어머니의 태도를 통해 어머니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나보단 남편을 선택하겠다는 의지 표현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혈육은 어머니뿐이었는데
그 어머니조차 내 편이 아니라는 외로움이 훅 들어온 순간 내게 이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혼하자는데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 나더러 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만큼은 알아야겠다고 물었다. 그러자 새아버지는 나한테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500만 원 송금하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편지 보냈잖아. 내 친자식도 아닌데 너한테 이런 돈을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그 편지에는 친절하게 내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그 통장은 이 지역 은행 거여서 몇 년째 방치해둔 거였고 도장이랑 같이 집안에 처박아둔 거였다. 게다가 새아버지가 들고 있던 편지 봉투를 살펴봤더니 받는 사람 주소에는 본가 주소가 적혀 있긴 했지만 보내는 사람 주소는 없고 보낸 사람의 내 이름이 쓰여 있을 뿐이었다. 보낸 사람 주소도 없는 편지라는 게 의심스럽고 전화 놔두고 굳이 편지를? 라는 의심을 할 만도 한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건지. 새아버지는 봉투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걸 본 순간 바로 흥분했을 거다. 제가 왜 돈을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매달 이 집에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깜놀. 웬 자다가 봉창이냐 하는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전에 받았던 편지 내용을 알려줬다. 내가 받은 편지에는 새아버지가 생활비가 모자라니 매달 100만 원씩 송금을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새아버지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알려줬다. 덧붙여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는 사실도. 혹시 엄마가 알게 되면 곤란하니까 전화나 편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난 2년 동안 그동안 길러주신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편지에 적혀있던 새아버지 계좌에 꼬박꼬박 송금해왔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새아버지는 진심 당황해하면서 자기는 그런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본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은 것도 나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도 동생이 분명했다. 동생이라면 나한테 돈을 송금하게 만들고 새아버지가 사용하지 않는 통장으로 송금을 받는 것도 분명히 가능했을 거다. 적당히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을 무렵 동생이 들어왔다. 내가 와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형, 오래간만이야. 갑자기 집엔 웬일이야? 라고 묻길래 내가 온 이유는 새아버지가 나한테 5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불러서라고 알려줬다. 그러자 새아버지가 너 아니지? 일하고 너는 아무 상관없는 거 맞지? 라며 확인하려고 했지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동생은 입도 뻥끗 못했다. 땀만 뻘뻘 흘리면서 입을 다물고 있길래 너도 모르는 일이면 사기죄로 경찰에 연락해서 조사해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하자 전모를 실토했다. 그러자 심각한 도박 중독증이라는 실태가 동생의 자백을 통해 드러났다. 경마부터 파친코까지 온갖 도박에 다 손을 대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되고 말았다는 거였다. 결국 자기 월급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아버지 이름을 사칭해서 나한테 송금하라고 한 거라고 했다. 그렇게 나한테 쉽게 돈을 받아내는데 맛을 들린 동생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같은 방법을 써서 돈을 받아내려고 수작을 부렸던 모양인데 안타깝게도 새아버지가 나를 아주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한 탓에 내가 불려오게 됐고 일이 틀어지게 되고 말았다. 동생은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둥 어쩌다 보니 빚이 좀 늘어났다는 둥 핑계를 댔지만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동생한테 모르고 보냈던 돈은 물론 별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러자 새아버지가 무슨 위자료까지? 우리가 남이니? 가족끼리. 동생이 힘든 상황이면 형이 나서서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한 번만 용서해주라 라면서 갑자기 나를 가족 취급했지만 가볍게 비웃어줬다. 벌써 잊으셨나봐요? 저는 당신들하고 남남이라면서요. 상관없는 남한테 멀쩡한 돈을 같이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정도로 제가 허당으로 보이세요? 새아버지는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한 가지 더 새아버지에게 새로운 뉴스를 알려줬다. 최근 나는 내 실력을 높이 평가해준 대기업에 스카우트 되었고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마침 새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와 협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 사내에서 협의 중에 있었다. 회의 중에 새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등장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후보에 오른 3군데 중 한 곳을 선택할 예정이었고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새아버지 회사의 평점을 높게 쳐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남인데. 그 얘기를 들은 새아버지는
바로 나한테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 이렇게 빌 테니 용서해줄 순 없겠니? 연끈 짜는 말도 없던 걸로 할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회사도 좀 살펴주고 어? 이번 계약이 우리 회사한테는 목숨줄이 달린 문제야. 꼭 입찰에 성공해야만 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 동생이 한 짓도 내가 다 사과할게. 라면서 동생까지 억지로 무릎을 꿇린 후 나한테 애걸했다.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저도 이런 가족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도생하는 걸로. 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에는 엄마까지 달려들어서 울며불며 도와달라고 하고 동생은 용서해달라고 빌고 새아버지는 우리 회사는 제발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지고 대환장이 벌어졌지만 깨끗하게 손절하고 돌아왔다. 그 후 나는 동료들과 함께 엄정한 심사에 착수. 협의한 결과 새아버지 회사가 선정되는 일은 없었다. 그 결과 새아버지 회사는 정말로 존립위기를 맞이했고 얼마 안 있어 도산했다는 말을 소문으로 들었다. 동생은 동생대로 도박빚이 억대로 늘어나면서 자기 파산을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얼마 후 세 사람이 살고 있던 집도 저당 잡히는 바람에 세 사람은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말았다고 한다. 새아버지는 이미 나이도 있고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알바를 하겠냐며 자존심만 세우느라 직장도 못 구하고 동생은 자기 파산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진 퇴사.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 네 아파트에서 가족이 다 같이 살 순 없겠니? 어쩌고 하면서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데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며 절연을 하자고 한 건 어머님 남편입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수순으로 세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천만다행으로 그 셋은 내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지 않는 한 그 셋이 나한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지옥이나 다름없을 거란 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게 바로 사필귀정.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한나이.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다. 아웃도어 동아리에 들어간 나는 항상 활동적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건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나 가능했다. 고등학교 때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했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반에서는 거의 외톨이로 지냈었는데 내가 그렇게 된 데에는 고등학교 동창인 왕재숙에게 원인이 있었다. 왕재숙과는 특별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1학년 때 어느 날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을 하고 있다가 왕재숙과 마주치게 됐다. 왕재숙은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액세서리를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가버렸다. 그걸 본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달려가서 왕재숙을 붙잡고 말을 걸었다. 너 방금 액세서리 그냥 주머니에 넣었지? 뭐? 이리 줘! 나는 억지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역시나 액세서리가 주머니에서 나왔다. 제발 부탁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사정을 하길래 원래 있던 자리에 액세서리를 돌려놓고 2번 다시 이런 짓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이 있다면서 학교 분위기가 소란스러웠다. 알고 보니 백화점 직원이 물건을 훔치는 순간을 목격한 모양이었다. 들켰으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겠지?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호명하면서 지도실로 오라고 했다. 지도실로 가자 선생님과 왕재숙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자 왕재숙이 어이없게도 이렇게 말했다. 어제 백화점에 물건을 훔친 사람은 한나이예요.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선생님이 나더러 같이 직접 백화점으로 가자고 했다. 천만다행으로 백화점 직원이 범인은 내가 아니라고 증언해준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나는 선생님께 어제 내가 본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하지만 왕재숙 아빠가 육성의 회장이란 이유로 선생님은 내 증언을 없었던 일로 치부했고 왕재숙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왕재숙은 내가 물건을 훔쳤다는 가짜 소문을 사방에 내고 다녔고 나는 모든 아이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다. 그렇게 인간불신으로 가득 찼던 고교 3년 동안 아이들 속에서 소외된 채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고교 시절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더 이상 나를 좀도둑 취급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성적이 우수한 나를 능력자로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한 친구의 추천으로 아웃도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덕분에 캠퍼스 라이프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여름, 동아리 멤버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기 위해 캠프장으로 향했다. 오늘 배 터지게 먹고 훈제 요리에도 도전해보자. 좋지. 오늘 술 잘 들어가겠다. 나이는 엄청 얌전해 보이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완전 업되더라? 술버릇이 웃는 거라 그래. 우정이와 진구는 대학에 와서 만난 친구들이고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 많은 좋은 친구들 중에서도 두 사람은 나한테 있어서 절친이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친구들이었다. 두 사람한테는 고딩 때 인간불신에 빠져 있었던 얘기며 왕재숙한테 당한 일들을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처럼 분노했고 덕분에 나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빠져나온 기분이 들었었다.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고 술도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있던 여자애들 5명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왔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수출 깜빡했거든요. 불 같이 쓰면서 같이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저희도 먹을 거 많아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애들이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나이? 왕재수, 네가 여긴 어떻게? 나도 친구들하고 바비큐 하러 왔지. 오래간만이다. 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가? 생각지도 못했던 왕재수과의 재회에 당황하고 있을 때 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우정이는 그런 나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야, 왕재숙이라는 애 너한테 누명 씌웠던 애 맞지? 어떻게 이런 데서 다시 만날 수가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처음 보는 여자애들과 같이 바비큐 파티를 하게 됐는데 술에 취한 왕재숙이 고딩 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 나이 너 고딩 때는 완전 칙칙하고 친구도 없고 왕따였잖아. 변해도 너무 변했다. 대학 들어오고 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 다 친구들 덕분이지 뭐. 그랬구나. 진짜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좀 밝아 보인다. 고딩 때는 너 좋다는 애 한 명도 없었는데 너 혹시 남친도 있냐? 남친 없는데? 역시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없구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이 괜찮다고 하는 애들 엄청 많아. 그래? 그럼 네가 나이 남친하면 되겠네. 나이는 연애도 안 해봤을 텐데 첫 남친이면 상당히 부담되겠지만 재수가 적당히 좀 갖고 놀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둘이 사겨. 나이 괜찮다는 다른 남자 나타나기 전에. 진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재숙이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우울했고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해서 그만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나야, 그런 거 아니야. 강가에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기자 고딩 때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눈물이 났다. 그때 진구가 저쪽에서 나한테 뛰어오는 게 보였다.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미안해. 아까는 곤란했었지.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너야 나랑 사귈 생각도 없었을 텐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황당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실은 너한테 고백할까 말까 전부터 망설였었어. 뻥치지 마. 연애가 자선 사업인 줄 알아? 뻥 아니야. 근데 술 마시고 고기 먹다가 게다가 등 떠밀리는 것처럼 상황이 역대급 최악이었잖아. 진짜야? 너야말로 지금 바로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하고 말해줘. 알았어. 진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나는 술 기운이 확 사라졌다. 이번에는 우정이가 무슨 일이 난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왔다. 둘 다 여기 있었네. 대박 사건 터졌어. 빨리 와봐. 아까 있던 곳으로 오자 여자애들 5명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동아리 멤버 몇 명이 자기들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갑이 없어졌대. 그것도 3명이나.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물건을 슬쩍 하던 왕재숙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분명히 범인은 그 5명 중에 있어.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5명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고 자동차에 올라타기 직전이었다. 나는 서둘러서 왕재숙을 불렀다. 왕재숙! 지갑 당장 내놔. 어? 쟤 뭐야? 쟤 뭐래냐? 네가 내 친구들 지갑 훔쳐갔잖아. 내가 뭘 훔쳐? 난 몰라. 네가 훔쳤겠지. 넌 고딩 때랑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네가 훔쳐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을 때랑 똑같아. 훔쳐? 지가? 이게 다 뭔 소리야? 가방 열어봐.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채. 왕재숙은 갑자기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고 자기 친구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달아났다. 방금 전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까지 더해졌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건 종료 상태였다. 왕재숙은 캠프장에서 나가자마자 나무를 들이받고 단독 사고를 낸 후였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가방에서 지갑이 발견되면서 빼박 증거가 잡혀서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 일로 왕재숙은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연행까지 된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경로, 집으로 끌려가서 감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지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 소문에 의하면 사람들 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모님이 집 밖에 나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학교도 직장도 못 다니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에 나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게 된 왕재숙은 집안에서 지루하게 시간이나 죽이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친구들 지갑도 무사히 되찾았고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그 일로 우리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됐다. 진구와는 그 후 정말 사귀는 사이가 됐고 바쁜 취할 중에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지내고 있다. 왕재숙과의 재회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된 셈이 됐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기리라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박세봄. 현재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내 성격은 신중한 편이랄까? 조용한 타입이었고 남들 앞에서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활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도 많았고 나름 대학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선배한테 찍히고 말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배는 나를 보면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내 짐작으로는 나하고 그 선배가 어떤 일로 후보로 뽑히게 됐는데 최종적을 내가 뽑히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선배는 반드시 자기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주변에도 자신있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뽑히면서 체면에 금이 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선발권은 대학 측에 있었고 나를 원망할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선의의 경쟁을 했을 뿐 이런 후폭풍은 억울했다. 이 일 이후로 선배는 학교에서 나를 볼 때마다 넌 어쩜 그렇게 볼 때마다 촌스럽니? 옷 좀 사 입고 다녀줄래? 아, 깜빡할 뻔. 너네 집 못 살지? 옷 살 돈이 없지 참. 라고 모욕을 주거나 너 집에서 거울은 안 보냐? 화장품은 발라? 피부가 그게 뭐야? 그 얼굴로 안 창피해? 라고 인신공격을 했다.